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재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의 취업 지형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코로나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어플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노동자,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도 여전히 보호 체계는 미흡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플랫폼 종사자 근무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슈픽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맞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낯선 개념이었는데 이 플랫폼 노동이라는 게 이제는 꽤 익숙해졌습니다. 분야도 더 다양해졌죠? 네, 맞습니다. 전통적인 회사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노동이라서 좀 낯설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요, 이제는 굉장히 흔한 일자리 형태가 됐죠. 오로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만 고용하려는 사람들과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조건이 맞으면 매칭이 됐다가 흩어지는 형태입니다. 우린 아직 주로 배달만 떠올리지만요. 앱으로 부르는 택시를 부르는 거나 또 가사도우미로부터 법률 자문, 또 원격 진료 이런 것들 모두 가능성만 놓고 보면 플랫폼 노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플랫폼 노동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종사하는 분들도 계속 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일감을 받아서 일하는 노동자가 지난해에만 약 80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와. 2021년 66만 명 정도였다가 20% 넘게 늘어났습니다. 전체 취업자의 3%로 이전보다 비중도 증가했습니다. 나이별로 따져보면요. 특히 30, 40대 남성, 우리 노동시장의 척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남녀 비율이 3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랫폼 일자리로 많이 이동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일단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다, 이런 응답이 62%로 1위를 차지를 했고요. 다음으로는 일하는 시간이나 날짜의 선택이 가능해서, 이런 응답이 두 번째였습니다. 또 일에 있어서 개인이 더 많은 자율성과 권한을 가질 수 있어서라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플랫폼 종사자 12%는 현재 일자리가 본인의 첫 번째 일자리라고 응답한 이들이 10명 중 1명이었습니다. 플랫폼 노동을 통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을 한 겁니다. 그럼 업종별로 보면 플랫폼 노동자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분야가 따로 있나요? 네, 전체의 80%가요. 배달이나 운송업 종사자입니다. 네. 이 가운데 30, 40대가 절반을 넘었고 대졸이상 학력자도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나빠지면서 취업 준비 기간은 길어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 눈에 띄는 부분이 배달 직종 성장 속도가 한풀 꺾여서 구수가 계속 줄고 있고요. 네. 가사와 청소, 돌봄 직종도 1년 새 89% 늘었습니다. 근데 배달이나 배송 직종 같은 경우에는 부업으로 하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코로나 시대에는 특히나 더. 근데 이런 분들이 주종으로 이렇게 배달이나 운송을 하게 된다면 수익이 일정하게 좀 보장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플랫폼 노동으로 본 전체 월 평균 수입을 저희가 네. 한번 살펴보면 한 달에 146만 원 이렇게 146만 원에 그쳤습니다. 네. 저도 직전해와 이마저도 직전해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18%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동안 1년 전에 비해 수입이 줄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48%나 됐는데 수입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약 2배 높았습니다. 주업형이 많다는 것에 비춰봤을 때 이 정도 수입이라면 과연 지속적인 일자리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종사자의 절반이 넘는 54%가 이직을 희망을 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가 불안정한 고용 상태로 일을 하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더 큰 문제는요,
플랫폼을 이용한 고용 형태 증가에도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일하는 종사자 비율이 63%로 이전보다 많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처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이나 또 네. 산재보험 가입률이 각각 46%, 36% 이렇거든요. 그래서 절반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배달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잦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배달업 종사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43%가 최근 6개월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횟수는 평균 2건이었습니다. 촉박한 배달 시간에 따른 무리한 운전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플랫폼 산업이나 종사자들은 계속 늘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요, 플랫폼 업체들의 소득 보전 그리고 안전 확보의 역할 일부를 부여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노동 형태를 어떻게 노동법제에서 아우를지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올해부터 직종별 표준계약서 개정과 공정한 계약 관행 형성, 그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 등 법적 제도적 보호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컷 이슈도 보겠습니다. 오늘 한컷 이슈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요.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살 때 300만 원까지 개별 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네. 이 개소세가 면제가 되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자녀 가구가 차를 산 뒤에 5년 안에 용도를 바꾸거나 차를 다시 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 부담이 상당히 낮아지겠네요. 또 다른 달라지는 세법 어떤 게 있나요? 또 교육비 관련 세금 혜택도 좀 달라집니다. 네.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늘어나는 겁니다. 수능 볼 때 내는 응시료와 대학 입학을 위한 전형료도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현재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지출하는 학비, 학원비, 입학금 등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15%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공제 대상을 추가를 해서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달라지는 혜택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나요? 네, 정부는 자녀 1인당 15만 원, 또 셋째부터는 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나이를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립니다. 네. 올해부터 만 7세 이하는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만큼 중복 지원을 제거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또 자녀를 두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장려금 지급액은 지난해 70만 원에서 올해 8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네. 세제 혜택 그리고 향상되는 그 조건에 맞는 혜택들 잘 챙겨서 받는 한 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 사각 문제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늘수록 사회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만큼 이들의 보호에 대한 논의도 더 활발해져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도 이재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